형 하나 물어봐.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후회되는 게 후회라기보다는 이쪽 삶은 어땠을까 하는 거 있어요. 예. 결혼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게 후회가 아니라, 이쪽 삶은 어땠을까에 대한 충분한 호기심이죠. 이룰 수 없는 호기심. 예. 후회되는 거요. 후회되는 거 있네요.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아버지가 대학 이제 저 입학할 때 이제 도가니탕 사주면서 아버지 혼자 오셨는데 이제 밥 먹는데 아버님이 그 제 정수리에다 대고 좀 다니다가 재수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반항기가 똘똘 뭉쳐있던 놈이기 때문에 딱 고개 들고 싫은데요? 이랬어요. 네. 그 말 참 오랫동안 후회했던 것 같아요. 네. 사회에 나오고 나서. 네. 자, 문학은 연계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근데 이제 그 시험지의 난이도가 어떻든 간에 새 작품이 연계되는 건 그냥 팩트예요.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 중에 한 편, 그리고 현대시 한 편, 그리고 고전문문 한 편, 이 세 개는 무조건 연계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춘향전을 연계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예. 춘향전이 EBS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연계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예, 그거 빼고 이제 세 개인데, 자, 이거를 그 현대소설 지문인데 얘를 첫 번째 넣은 이유는 31번 문제 때문입니다. 그 31번 문제가 오답률이 이제 문학에서는 1등이고 전체에서는 5등이에요. 그래서 얘를 앞에 넣고 이 소설을 이제 이게 연계이기 때문에 수특에 있는 날개 또는 수갑인데 그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연계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 라고 물었는데 즉각적으로 제가 떠오른 생각은 그 실전에서 수능장에서 딱 펼쳤을 때 연계 작품이면 이 작품? 예, 요 상태여야 돼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봤을 때 이 작품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냐, 이게 이제 회사에서 제복을 입히려고 하는 건데 이 제복이 지금 수갑인 거죠. 근데 이 수갑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순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원들은 순응을 하는 거고, 갈등하는 건 주인공 민도식이고, 거부한 건 지문에 안 나오지만 우기환이라고 젊은 사원이 있는데 얘가 이제 저 때려칠래요 하고 이제 깔끔히 나가버리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윤은길 소설이잖아요. 윤은길의 권력 3부작 중에 마지막 작품입니다. 1부가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고 2부가 직선과 곡선, 마지막 3부가 날개 또는 수갑입니다. 근데 이 3부작의 진짜 주인공은 이 지문에 나오는 잠깐 나온 그 생산직 노동자입니다. 걔가 권씨인데요. 이 권씨가 이 3부작의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국가정책에 이제 반대 시위를 하다가 전과자가 돼요. 그래서 취직도 못하고 전전되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독린산업의 생산직 노동자로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겁나 똑똑하죠. 이 지문에서도 나왔듯이 장상태가 무시하고 생산직이라고 말로 붙었다가 그 중략 부분에 완전 아작납니다. 논리적으로 아작나요. 이게 이 작품 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제가 메인회라고 EBS 강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추구하는 목적은 딱 그거예요. 제 수업을 듣고 나면 아, 이 작품이 가능하게, 기억이 잘 나게.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 중에서 제가 본 거 중에 정성민이 EBS 현대소설을 하는데 그냥 줄거리를 쭉 얘기해주고 OX 퀴즈 푸는데 자기가 그 누군가한테 뭐 다른 선생한테 듣기로는 소설은 지문에서의 인물 심리 파악과 상황 파악이 중요한데 그렇게 줄거리 하는 건 아니지 않음 그랬는데 얘는 EBS 연계빨이 뭔지 모르는 애입니다. 당연히 지문에서 인물 상황이나 심리 파악이 중요하죠. 그게 비연계면. 비연계면 중요하죠. 연계는 어떻게 나와요? 그 작품이 나오는데 EBS 지문이 안 나옵니다. 그 작품에 다른 지문이 나오지. 그럼 연계빨을 소설에서 받는다는 건 상황 파악이 쉬워져야 되죠. 그러니까 줄거리 공부하는 거죠. 자, 아이고. 3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잠깐만 이 A 부분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장상태가 화풀이로 이제 엿듣는 것처럼 보였던 생산직 노무자 한 명을 이제 놀이객감으로 만들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같이 동참하자는 눈짓을 보냈는데 민도식이 보기에는 만만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 생산직이 사무직한테 앞에서 보이는 어떤 일종의 비굴한 태도 같은 건 1도 안 보이고 오히려 얼굴에 보이는 건 자신감이었다. 이건 민도식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동참을 안 하죠. 장상태의 눈짓에. A에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붙었는데 이 생산직 노무자 권씨죠. 권씨가 사실 제가 그랬던 건 한쪽에서는 팔이 잘려서 그 팔값 받으려고 투쟁을 하는데 한쪽에선 온 입내 맞네. 이거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상태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한마디도 못하죠. 근데 이거 중략 부분에선 진짜 지독하게 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31번 문제인데 볼게요. 이거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물이다. 네, 당연히 연계 공부가 돼 있으면 뭐 안 돼 있어도 민도식이다 이러죠. 예, 다음을 볼게요.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내는 주체적인 관점을 보인다. 인식은 제대로 하는 거죠.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행동 측면에서는 머뭇머뭇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읽고 이제 풀러 들어갔어요. 1번 동료에게 준비위원회 회의에 담긴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발언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독립산업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보기에서 인식 측면에서 비판적 주체적인 거 맞고 요 모습은 이걸 보여주는 거 맞으니까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자, 2번인데요. 볼게요. 이거 권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은 것. 왜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네, 장상태의 상대방이 만만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군. 저 사실은 이거 보자마자 뭔 개소리야 하고 찍고 끝냈어요. 나머지 선지를 안 봤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거 지금 앞에 내용 A에 있는 내용이에요. A에서 눈짓을 보냈지만 동참하지 않은 건 상대가 만만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작업 중 사고, 투쟁 이런 얘기는 A 이후 얘기예요.
그러니까 A의 시점에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를 어떻게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있다고 할 때 과연 이런 선지가 되겠냐는 건데 A를 보니 B를 알겠군. 물론 특정한 어떤 내용이 조건 같은 것들이 첨가될 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누구랑 말싸움이 붙어요. 근데 이제 얘가 좀 도와달라고 눈짓을 보냈어요, 저한테. 근데 내 친구랑 말싸움이 붙은 상대방이 너무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말싸움이 시작된 거죠. 근데 말싸움의 내용이 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치에 대한 논쟁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논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니 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논쟁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군. 이게 뭔 개소리예요? 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 그냥 여기서 지워버렸거든요. 근데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2번을 찍긴 했는데 선생님 같은 생각으로 찍은 건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찍었대요.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 그러니까 이 투쟁과 몸에 걸친 옷을 둘러싼 논쟁, 이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군. 옷을 둘러싼 논쟁에는 참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지웠는데요. 근데 사실 걔 말을 듣고서 맞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뒤를 뭉개 읽은 건데 얘가 정확히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쓴 논리는 이렇게 읽은 거잖아요. 이 뒷부분을 저는 이렇게 읽은 거예요. 8대 5세 논쟁 이렇게 읽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한테 의문을 제기한 애는 이렇게 읽은 거죠. 8과 관련된 투쟁과 옷과 관련된 논쟁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걔 말을 듣고 보니까 얘가 맞아요. 얘가 맞습니다. 얘가 지금 뒤에 걸 잘못 읽은 거예요. 결정적인 근거는 뭐겠어요? 둘러싼이 2번 나왔다는 겁니다. 예, 이게 위에 걸로 해석되려면 둘러싸는 마지막에 한 번만 나오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읽고 이 논리로 푼 거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제 논리가 지금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저랬을 때 뒤에 무슨 사건이 터질 줄 알고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돼요. 예. 다만 난 뒤를 잘못 읽은 것 뿐이지. 사실 그래서 요거 5번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 제1공장 정문 앞에서 붙박여 버린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민도식은 독립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근데 자기는 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이 비판을 뭐 보여주는 것과 뭔 관련이 있냐. 그래서 자기는 이거 찍었다 하던데 이 비판은 뭐냐면요. 얘 여기에 뭐 입고 갔어요? 사복 입고 갔습니다. 제복 입고 안 가고. 다른 애들 다 제복 입고 있어요. 예, 이게 비판의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난 제복 안 입고 간 거니까. 근데 적극적인 행동, 만약에 얘가요, 자기의 비판의식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드러냈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당당하게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 뭐 어쩌라고. 나는 제복 안 입어. 예, 이게 이제 적극적 행동으로 보여준 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쵸. 적극적 행동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가능해요. 근데, 요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 순간. 이 생각을 완벽히 해내는 게.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웬만하면 5개 선지 다 보는데, 2번은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보고 밑에 거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시험장에서 모든 선지의 정어를 완벽하게 판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가 모르는 어떤 연결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가 정확히 이 문제에서 얻어야 되는 건 2번이 개소리임을 느꼈어야 됩니다. 2번이 개소리인지 못 느낀 애들은 분명히 A와 B를 동시송을 놓고 생각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건 선후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먼저 터진 거를 통해서 뒤에 걸 알아? 물론 얘가 더 정확히 푼 게 맞아요. 예, 이렇게 읽었어야 돼요. 그러면 옷의 논쟁에는 참여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도 됩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적어놓은 게 이거예요. 소설에서는 인물의 행위, 이유, 의도가 선후관계에 어긋나면 틀리죠. 예, 선후관계에 있는 걸 지가 동시성을 놓고서 생각하면 오류가 생기죠. 요거를 제가 여기선 적어놨어요.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볼 거는 뭐냐? 현대시입니다. 현대시. 요게 이제 애들마다 달라요. 뭐 애들마다 그 가장 오늘 도움이 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근데 이제 한 명은 이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현대시라고. 근데 현대시 수업도 예, 가치가 있어요. 지금 특히 2세트에서는 특히 24번에 2번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예. 근데 미리 얘기할게요. 저는 24번에 2번이 애들 질문 받고 알았어요. 애들이 이래서 2번을 해결을 못했구나. 자, 일단 얘기할 건 가는 연계 작품입니다. 예. 그러면 이 작품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예, 이 정도예요. 가는 옛날에 북방을 떠난 건데, 그리고 한반도로 와서 지낸 건데, 이주해서 평온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이번엔 일제에게 쫓겨나는 거. 그런데 이 시는 옛날에 북방을 떠난 거, 원래 살던 거처를 버리고 떠난 거죠. 그 점에선 지금도 똑같아요. 원래 살던 거처에서 쫓겨난 거니까. 그래서 역사는 반복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된 거냐?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한반도에서 힘 좀 키우지. 왜 그러고 살았지? 후회 반성합니다. 이게 이 작품의 수준입니다. 네. 만약에 얘가 비연계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시입니다, 이거. 이거 한번 보시면 1년하고 2연에서 그 북방을 떠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이 먼 앞대가 한반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외운다기보다는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저거 당연히 한반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북방에서 한반도로 온 거고, 요 구절 있죠. 따스한 해끼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이게 한반도에서 안주하는 삶을 산 겁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요 굴욕적 삶입니다. 누구한테? 일본 놈들한테. 굴욕을 견디며 지금 지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말 있잖아요. 또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했다. 이게 역사 반복을 나타냅니다. 아득한 옛날. 우리는 북방을 떠났다. 근데
또한 아득한 새의 날이 시작됐대요. 예, 옛날에 원래 살던 거처를 떠나야 했던 그 일이 반복된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요. 24번 문제에서 이제 발생하는 일들을 보시죠. 2번을 볼게요. 2번. 니은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자작나무와 이깔나무, 이 나무들이 슬퍼하던 것. 근데 나무가 슬퍼하니까 의인화된 자연물 맞고 화자가 북방을 떠나 느낀 슬픔을 드러냈다 그러면 이거 무슨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감정이입이라는 거죠. 화자의 슬픔이 나무에 이입되어 표현됐다 이겁니다. 참고로 저 메인에서 이선지 OX로 그냥 가르쳤습니다. 이거 감정이입 맞다고. 그러니까 2번을 본 제 느낌은 사실 뭐였냐 하면 불안했어요. 2번이 답일까봐. 만약에 2번이 답이면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성민이 메인에서 이거 감정이입이라고 가르쳤다는 거? 그러면 또 뭐 신나게 쳐맞겠죠? 예. 그래서 씨발 감정이입이어야 되는데 이거. 사실 그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빨리 다른 답을 찾고 싶었어요. 뒤에서. 제발 다른 거 나와라 이러면서. 난 이미 감정이입으로 가르쳤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는 싹 다 이거예요. 아니 이게 감정이입이 안 되지 않아요? 나는 그때 슬픔도 시름도 없이라고 했으니까 슬픔이 없는데 이 나무가 슬퍼하는 게 어떻게 감정이입이 돼요? 화자의 감정과 다른데. 이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일단 수험생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그냥 알고 있었어야 돼요. 감정이입인 걸. 수험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근데 국어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순수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얘를 고려했어야 됩니다. 그냥 슬픔도 시름도 없이가 아니에요.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입니다. 이러면 이거 어떤 의미가 돼요? 이기지 못할 정도의 슬픔과 시름은 아니었어. 이 말이 됩니다. 슬픔과 시련은 있죠. 다만 북방을 떠날 때 난 그렇게까지 슬프진 않았어. 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비형계면 진짜 어렵다니까요. 저거 고려하는 시각을 갖는 거 자체가 처음 보는 시에서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꼭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세요. 수험생적으로는 그냥 배워서 감정이입을 알고 있는 게 필요하고 순수 국어적 논리적 측면으로는 저 이기지 못할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시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다음에 이 4번인데요. 일단 4번을 제가 찍은 건 이제 상반된 상황이 아니잖아. 예, 이렇게 하고 4번을 찍었습니다. 다행이었죠. 예, 다행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거를 찍은 건 당연히 뭐를 알고 있기 때문이겠어요? 이 시 역사 반복이에요. 예. 원래 살던 곳을 두고 떠나야 하는 처지가 반복된 겁니다. 근데 무슨 상반된 상황이야? 그래서 받은 질문들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근데 리을에서 슬픔도 시름도 없이라고 했는데 미음에서 슬픔과 시름에 쫓겨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만 보면 이거는 상반된 게 맞지 않나요? 이 질문이었어요. 이 오류 느껴져요? 이 오류 사실 인지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상반된 감정입니다. 여기는 상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상황하고 감정은 같은 말이 아닌데요. 왜요? 동일 상황에서도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상황이어도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얘 얘기가 지금 맞다 하더라도 상반된 감정인 거지 상반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 감정하고 상황을 구분하셔야 되죠. 그리고 사실 이거 상반된 감정도 안 돼요. 왜요? 이기지 못할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싫음도 없이는 그렇게까지 슬프진 않았어. 이기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 이거고 이번에 일제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쫓겨날 때는 정말 슬펐다는 거죠. 이기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럼 슬픈 건 똑같지 않습니까? 상반된 감정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일치는 맞나요?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 왜? 제가 왜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사실은 상반된 상황이 맞다고 봤거든요. 왜? 아니, 북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북방에서 한반도로 온 건데 지금은 한반도에서 북방으로 간 거니까 방향성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전 상반된 상황은 맞다고 봤는데 근데 그게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된다는 말이 틀리다고 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 평가하자면 국어적으로 뛰어납니다. 다만 수험생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시는 명백히 예전의 역사가 반복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방에서 한반도로 온 거든 한반도에서 북방으로 간 거든 원래 살던 거주지를 떠나고 있다. 이 역사는 반복됐다. 로 읽어 써야만 돼요. 다만 제가 얘가 국어적으로 뛰어나다고 얘기한 건 이 시를 처음 봤을 때 간 방향이 반대니까 이 방향성 반대가 상반된 상황으로 읽고 그러면 일치가 안 되잖아. 만약에 이게 비연계라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논리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받자마자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연계 공부 안 했지? 그러니까 걔가 네. 국어적으로는 참 뛰어나네요. 수험생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4번에) 상반된 상황이 틀렸습니다. 자, 23번을 좀 볼게요. 23번은 수업을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게 질문을 받았는데 3명한테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소개를 좀 해주고 싶어서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본인이 이제 답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거 답인가? 이랬는데 2번을 봤을 때 조금 헷갈렸대요. 소외감과 수치심을 봤을 때. 그래서 걔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생가에서? 이랬대요. 이게 지금 생가에서 느끼고 있다면 생가라는 공간에서 시간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는 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얘는 지금 과거의 공간이고 지금 생가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틀렸다 하고 2번 찍었대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한 애 중에 맞은 애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도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 완전 잘못된 생각인데요, 저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놀이공원에서 여자한테 차였다고 합시다. 아까 후회되는 거 물었죠? 저 후회되는 거 있어요. 저 만약에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인생 목적을 여자 1000명한테 차이는 걸로 할 거예요. 여자 1000명한테. 왜냐하면,
이게 여자를 이제 건전하게 많이 만나면 되게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를 살면서 3명 사귀어봤거든요. 그 3번째 여자가 이제 지금의 와이프예요. 근데 이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날 때 순간순간 느껴진 것들이 있어요. 안 좋다, 저 모습은. 예. 그랬는데 이미 정이 너무 들어가지고, 이건 진짜 조언인데, 많이 사귀어보세요, 건전하게. 예,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경고했거든요. 아빠 자꾸 그러면 엄마에 대해서 얘기한 거 엄마한테 다 보여준다고. 그럼 아빠 진짜 고소당하고 난리 날 거라고. 그래서 가족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놀이공원에서 슬픔을 느낀다. 왜냐하면 놀이공원에서 비참하게 차였기 때문이겠죠? 그때 이 에서가 물론 거기에서 공간적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원인의 의미로 못 쓰이나요? 그냥 떠올린 거죠. 그때의 비참한 기억이 떠올라서 난 놀이공원에서 슬픔을 느껴. 그 단어만 들어도 난 눈물이 나.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걔가 또 이러더라고요. 그건 그렇긴 한데요. 이번에서는 생가에서 느꼈더니라고 그래서 명백히 저렇게 얘기한 거에 비해서 얘는 그냥 생가에서라고 얘기해서 여기 느끼고 있는데요. 뒤에다 붙이면 안 되나요? 예. 본인이 만약에 일본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평가원에서 감정적인 어떤 얘기를 꺼냈을 때 집중해야 될 건 그 감정이 일단 맞냐에 먼저 오롯이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치심이 맞는 거냐, 서글픔이 맞는 거냐. 사실 서글픔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문제들에서도 확인이 돼요. 이 바로 밑에 있는 이 나의 시에 대한 보기만 보더라도 그 실인기억이라는 보기의 마지막 글자를 보는 순간에 얘 과거의 유년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구나. 그러니까 서글픔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수치심은 되게 구체적인 감정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평가원에서 저런 애서 같은 거를 통해서 시공간적 오류를 숨겨놓는 문제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그런 면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의 시는요, 이거 비연계인데 잠깐 이제 소개를 할 거는, 저는 이제 이걸 볼 때 겨울 아침 언기를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 창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얼음이네 이랬죠. 얼음이겠구나 이랬죠. 물고기네 지붕을 튼 살얼음의 창, 투명한 창 아래 내려다보네. 그 얼음 밑에 물고기들.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환했다. 나의 생각 같았다. 그래서요, 얘를 봤을 때 좀 멍했어요. 뭔 말이지? 그러니까 D가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저 이거 글 읽다 말고 답을 안 읽고 바로 25번 문제 보기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풀이가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이에요. 전혀 비연계시가 안 읽혔는데 꿋꿋이 그냥 순서대로 푼다 이런 짓을 제가 왜 합니까? 제 손인데. 어느 시가 안 읽히는 건 사실 그 시의 난이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사실 쉬운 시인데도 그날 안 읽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 그냥 보기 먼저 보러 가요. 보기 보고서 유년 시절의 안 좋은 기억을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생가에서의 모습을 물고기네에 빗대서 얘기했다고? 이러고 이 문제부터 먼저 풀었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답을 읽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래야 된다.
이 문제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이 스타일이 좀 중요한 스타일이어서 잠깐 4번을 보면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유년시절 생가에서 외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이거 왜 아니라고 바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논리가 맞아요. 혹시 다른 논리를 찍으셨으면 이 논리를 배우려고 먼저 하셔야 돼요. 이 급한 궁리를 하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장을 보니까 난을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러면 이 문장은 연결돼 있고 이 두 문장의 주어는 동일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나가 객체로 있어요. 객체로. 그러니까 급한 궁리를 하는 주체는 절대로 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급한 궁리라는 물고기를 화자 자신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문학에서 어떤 소재나 시어에 의미를 물을 때 주체 확인은 기본이에요. 예.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이거. 절대 화자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화자는 이 문장에서 객체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뭐 됐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 왜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 제가 요즘에 몇 번 봤잖아요. 제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 모든 문학에 다 비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3번 보면 겁나는 거예요. 아씨, 설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3번이 정답 맞죠? 그러니까 그냥 믿고 푸세요. 배운 걸 믿고. 이거 안 볼게요. 예. 안 보면, 예, 이건 뭐 충분히 했던 얘기고, 연계 공부는, 이 작품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때 그 정도 공부해라. 자, 요 마지막 고전 논문 세트를 하겠습니다. 그 춘향전 2번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자, 요거는 가하고 나가 이제 연계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가, 나가 그 비연계 고전이 나오는 수준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비연계 고전은 클리셰들이 많아요. 고전 논문에서 흔히 쓰이는 클리셰들이. 그러니까 얘도 보면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럼 풍파는 실현일 거고, 구름이 험하거늘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그럼 구름도 풍파랑 비슷한 외적인 어떤 부정적 상황일 거고, 허술한 배 두신 분내는 모두 조심하소서. 요런 내용 나오면 바로 이거 뭐라고 의심해야 돼요? 이거 뭐 당쟁이나 어떤 사화예요. 사화가 이제 연산군 같은 애들이 신하들 막 죽여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야, 충신들 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작품일 거예요, 이거. 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클리셰가 있는데 이 구절 있죠. 이마 온놈이 온모를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 이랬잖아요. 이거 어떤 작품에 나와도 이 의미예요. 임금아, 간신말을 믿지 마. 이거는 뭐 되게 많은 시조의 마지막을 장식해요, 이 말들이. 그러니까 온놈이 누구겠어요? 저게 간신이고, 온말이 간신이한 모함이고 이미 임금이죠,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간신의 말 있잖아요. 이거 위에 나와요, 위에. 그러니까 간신 말이 모순된 내용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한테 야, 너 바보야? 저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어? 저거요, 간신히 한 말, 저 말을 믿어? 이거예요, 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는 학생은, 근데 저는 아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많은 작품의 클리셰니까. 뭐가 모순이지? 를 살펴봤을 거예요. 그러면 온유월 한낮과 살얼음 엉기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 모순이죠. 온유월에 어떻게 살얼음이 피어요. 그러니까 저게 간신히 한 말입니다. 임금아, 너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작품이야, 이거.
근데 이게 다 클리셰들이에요. 예. 흔한 클리셰, 고전 음문에. 자, 나가 연계입니다. 아, 다가 연계인데, 여러분들 혹시 내가 얘기를 했나?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메인회를 찍었어요. 그리고 메인회 모든 수업은 최소한 3주 내로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수강까지 다 해서. 말씀드린 9월 20일경쯤이 될 텐데, 이번 주에 고전 음문은 관동별곡을 찍었어요. 근데 절반을 찍었습니다. 이유는 그 작품이 워낙 길어서 절반 찍었는데도 시간 분량이 꽤 돼요. 근데 사실 숨은 이유는 뭐냐면 9평에 나올 것 같았어요. 관동별곡이. 네, 그래서 요거 반 찍고 9평에 나오면 반 안 찍어도 된다. 예. 다 찍었는데 9평에 나오면 솔직히 쌍욕 나오죠. 거의 1시간 반을 찍었을 텐데 다 찍었으면. 그래서 약간의 잔머리를 굴렸는데 근데 솔직히 분량이 너무 커요. 예, 다음 주에 찍겠네요. 나머지 반.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관동별곡이 1티어입니다. 무조건 1티어예요, 그거는. 예. 잘해 두십시오. 예. 그리고 다른 지금 연계인데 이게 호화곡이잖아요. 이건 제 기억에 한 2달 전쯤에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연계된 것 중에 제가 수업 안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선별해서 수업을 안 하니까, 무식하게 다 하니까. 예. 여러분들은 지금 체크할 게 뭐냐 하면, 제가 여기서 이제 해석을 했는데 네가 모른다 지금. 예, 그럼 집에 가서 고전 음문 연계 작품들 다시 공부하십시오. 예, 그거를 체크해 보세요. 아이야, 구렁망태 찾아라. 구렁망태는 그 곡식을 담는 통 같은 겁니다. 파란색은 다 필수 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생활용품이다 나오면 이러는 거고,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걸리지 않겠어요? 예, 아는 애보다는. 구렁망태 찾아라. 서쪽산에 날 늦겠다. 밤지낸 고사리 벌써 하니 자랐으랴. 예, 이거 서리법이죠. 의미는 다 자랐을 거다. 밤사이에 고사리 다 자랐을 거야.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조석어이 지내리. 역시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고사리를 캐야 아침 저녁을 해결할 수 있다. 캐러 가자 그러니까. 예, 요거고. 다음. 아이야, 도롱이 삿갓 차려라. 예, 도롱이는 갈대로 만든 비옷이죠.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EBS 듣는데 이런 거를 해설을 안 해준다? 그럼 듣지 마세요. 딴 사람 빨리 찾아서 들으십시오. 예. 제가 다이제스트 고전논문 수업에 정말 학을 뗐습니다. 애들의 교묘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 애들은 빨리 조금 듣고 해결하면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 하등 도움도 안 되는 거. 해석을 공부해야죠. 도롱이 삿갓 차려라. 동쪽 시내에 비 내린다.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 없는 낚시매요. 미늘은 바늘이고요. 저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 겨워 하노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낚시를 하는 이유가 생계 때문이 아니죠. 그냥 자연을 즐기기 위한 거죠. 이런 어부를 뭐라고 불러요? 가어옹이죠. 가짜 어부. 그러니까 양반이 어부인 척하고 적은 거죠. 실제로 생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즐기는 거. 다 아이야 죽조반다오. 예, 죽조반은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에 먹을거리가 나오면 이거 알면 고민 없죠. 예, 봤는데 이렇게 되죠. 죽조반다오. 남쪽 논밭에 일 많구나.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예, 따비 농기구고요. 두어라 성세군경. 밑에 적혀 있긴 한데 이게 연계 작품이니까
야, 공부해 두는 게 맞죠. 성세군견은 뭐 태평성대에 직접 농사를 짓는 걸 얘기합니다. 또한 역군은 이셨다. 역군은 또한 임금의 은혜로다. 이 또한 임금의 은혜로다. 아야 소목원에라 북쪽마을에서 새술 먹자.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오니 어즈버. 고전에서 어즈버는 감탄사. 아소도 감탄사예요. 어즈버가 훨씬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희왕도 사실 필수어예요. 많이 했어요. 이 올해 EBS에서. 희왕은 복희 황제의, 이게 중국 전설의 황제인데 얘가 다스리던 태평성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든 희왕이 나오면 그 작품의 주제는 99%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을 태평성대로 인식하면서 만족하고 사는 작품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희왕상인이 밑에 보니까 태평하게 숨어 사는 사람, 이거 화자 본인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거를 수업한 거는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당연히 구평 시험장에 있었어야 되고, 모르면 집에 가서 다른 고전 연계 작품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3번은 안 하겠습니다. 34번은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보기 별거 없어요. 뭐 전개에서 쫓겨나고 유배되고 이랬는데, 이때 뭐 비판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 자연에 몰입한 게 여기서 다죠. 비판 경계 처세관은 가 나랑 관련된 거겠고. 근데 이 문제를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학생의 오류는 뭘까요? 걔는 2번을 찍었는데 구름이 험하거늘 했는데 이 조짐의 의문보호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시험장에서 구름이 험한 게 이미 상황이 악화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짐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위기의 상황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2번을 찍었는데 이게 너무 과한 건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 선지 지금 면으로 구분돼 있어요. 근데 왜 앞에 거의 진위를 따지고 있어요? 이 선지는 앞에는 무조건 맞는 거고요. 이거 진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앞에 게 맞을 때 뒤에 게 맞을지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이게 3번을 보면 이것이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 복잡한 심정을 표현한 게 왜 의지가 돼요? 이래서 찍히는 문제예요. 이 외의 논리로 자기가 풀었다? 그래서 맞았다 해도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바로 그냥 뭐야 복잡한 심정인데 무슨 굳은 의지야? 하고 걸려야 되는 거지.